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강경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같이 할 정도로 두려운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일 메시지가 나오겠죠? 네, 어찌됐건 지금 검찰 조사에 앞서가지고 지금까지 그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아마 정리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건 지금 검찰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 증거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고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얘기하겠습니까? 뭐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혐의가 없다. 혐의 없다. 그리고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 내지는 뭐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검찰에 소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뭐 기존에 뭐 전국을 돌면서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검찰 내부에서 어떤 반응 좀 있습니까? 이례적인 것도 틀림없습니다만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전례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물론 내일 그 검찰 소환에 민주당 지도부들이 대거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뭐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제1야당을 상대로 싸우는 거다. 지금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을 상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메시지를 민주당에서 던져주려고 하겠습니다만 검찰을 향해서. 네, 뭐 검찰은 글쎄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그건 네. 당연히 응당 수사기관인 검찰이 해야 될 몫이고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엔 명확해요. 뚜렷합니다. 이게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던 업체 또 성남시에 땅을 갖고 있던 회사로부터 그 땅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이 뚜렷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뭐 큰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혐의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보겠고요. 뭐 말씀해 주실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간다, 지도부도 함께 간다라는 것은 이게 야당 탄압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네, 아무래도 선명성 있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 그리고 야당 총재에 대해서 어찌됐건 검찰 조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은 혐의가 명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 부분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탄압에 대한 그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혐의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으신데 일단 제3자 뇌물 혐의는 뭡니까? 제3자 뇌물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을 건네준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 네. 글쎄요. 그런 경우가 인정되기가 아마 지금 이 사안에서 얼마나 명확한지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일단 그렇고 지금 성남FC가 어찌됐건 간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구단 아니겠습니까? 네. 공공적인 목적이 있는 거고요. 자칫하면 성남시 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데 대해서 성남FC에 그러한 돈이 들어갔다는 게 과연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 시민들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게 대가성,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가성이 과연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의문이다.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뭐 여러 업체가 후원금을 냈습니다만 네. 두산의 경우를 보면 성남시의 병원 부지, 그러니까 병원 의료 시설만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약 3,000평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심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고 지금 거기에 뭐 두산 그 회사명이 크게 박혀 있는 네. 고층 빌딩이 지금 들어서 있죠.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이 수천억 이상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서 50억이 좀 넘는 가장 많은 금액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무 관련성, 당시 그 용도 변경을 해준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성남 FC에 50억이 좀 넘는 후원금을 냈는데 명확하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왜냐하면 그 용도 변경을 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시장이었고 네. 또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두산이 얻게 되는 수천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한 대가로서 50억이 넘는 후원금을 집어넣었다는 대가성도 명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뇌물 사건보다도 명확하다. 다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성남 FC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이제 결국엔 그 누가 내도 냈어야 될 후원금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명을 합니다만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지 않은 땅의 용도 변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이 성남 FC의 규정을 바꿔갖고요. 그 성과급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는데 기여한 그 직원은 약 20%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50억에 20% 정도면 그것만 해도 10억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후원금을 낸 기업 중에 네이버가 있었는데 그때 네이버가 성남시에 본사 사옥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네이버의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FC에 직접 돈을 주기가 뭔가 좀 깨름칙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단체에 40억을 집어넣고 거기서 1억은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39억을 성남 FC에 또 후원금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죠. 왜냐하면 본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네이버 그리고 그 본사 건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장 이게 명확하거든요. 네. 뭐 또 다른 거액의 후원금을 낸 차병원도 성남시에서 큰 규모의 병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좀 명확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원금과 인허가 대가성이 있어 보인다. 그 두산의 경우에 용도 변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두산이 그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폐허와 같은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으로서는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두산의 건물을 짓게 되면 어찌됐건 그 세수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성남 FC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남 FC 자체가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구단이 아닙니다. 시민 구단입니다. 만약에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운영 자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차피 성남 시민의 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으로 보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라고 한다면 인허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걸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입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두산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 기존에는 이제 병원 부지였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는 이제 중심 상업 지역으로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두산이 79억에 샀어요. 병원 부지, 병원만 지을 수 있던 땅이죠, 원래는. 지금 그게 평가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을 안 짓고 묵혀놨다? 아니 그렇다고 중심 상업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면 돈 못 벌 사람이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50억이 넘는 돈이 성남 FC로 들어갔다? 네. 글쎄요, 이거를
정상적인 시장의 직무 집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들 그게 과연 법정에서 먹힐 수 있을까? 그건 대단히 의문입니다. 예. 근데 제3자 뇌물로 최근에 인정된 사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런 대가성이 있는 돈이 개인에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남FC라는 시민 구단으로 들어간 기부금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연관 짓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찌됐건 지자체장은 인허가권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지역 지자체장들 인허가에 있어서 못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시세 차익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시민에게 돌아왔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즉 쟁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제3자에 포함이 되느냐, 성남 FC가. 또 하나는 이 인허가권을 바꿔주는 것이 재량 행위라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로 돈이 흘러가지는 않았다. 않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인 거죠. 네. 바로 들어갔으면 그건 그냥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남 FC가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인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제3자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럼요. 네. 예, 그 경우에 뭐 기존의 판례나 이런 데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인 사람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그러면 이게 재량의 범위 내냐? 글쎄요. 뭐 행정부처의 재량의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적어도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게 시장이 직접 받았든 아니면 제3자에게 주라고 했던 간에 그 과정에서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거는 할 수 있었던 업무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을 발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가성 있는 돈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입증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개인과 법인, 단체 어디든 돈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인정이 되었던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경우는 그 당사자가 그 본인의 친인척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제3자가 받았던 뇌물죄가 인정이 되었던 것이었고요. 네. 지금처럼 그 본인과 지자체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그 성남 FC라는 그런 시민단체, 시민구단에 돈이 들어간 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지 이 부분은 아마 물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할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아마 법원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퉈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 이제 계속 이재명 시장 아니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주장이 거듭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성과급 제도를 그 무렵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50억을 후원금을 받아오는데 관여한 직원들은 대략 20% 내외에 그러니까 뭐 50억 같으면 10억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 FC에 들어간 후원금이 그러다 보면 뭐 구단 운영비에도 사용됐겠습니다만 무슨 광고비, 홍보비 이런 데도 사용이 됐을 거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평소에 성남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광고비로 지급이 됐다든지 아니면 성남 FC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그 성과급을 받아갔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대가성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네. 즉 이 부분이 말씀을 해준 것처럼 뭐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고민을 해왔고 제1야당의 대표를 부를 정도가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검찰 내부에서는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할 정도면 아마 법리적인 검토는 아마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 사항도 아마 다 정리가 되었을 거고요. 예. 지금 내일 아마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물어보게 될 텐데 어찌됐건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와 입장과 너무 첨예하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과연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속의 성과를 거둔지가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다, 본인은 무혐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는 이유가 앞서 경찰 같은 경우에 무혐의로 종결한 부분을 근거로 갖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저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고소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간 다음에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에 재수사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다시 한번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불기소 결정이 났던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끝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죠. 기존에는 이미 불기소로 처분이 났던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대선 주자였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다시 들어갔고 그다음에 혐의가 굉장히 많이 소명이 됐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소환까지 이루고 아마 기소까지 하게 되겠죠. 그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혐의에 자신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지는 않았고요. 경찰에서. 예, 경찰에서 이게 혐의가 없는 거로 검찰에 송치를 안 하겠다라는 불송치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성남지청의 성남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이게 혐의 없는 거로 끝낼 수가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불송치로 그냥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하려고 했던 당시 이제 상당히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친민주당 쪽 검사로 알려졌던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에게 항의하면서 항의성 사표를 내서 그런 좀 소란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무슨 불기소 처분을 이미 받았던 사안이다. 요거는 조금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 제대로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었죠. 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수사기관에서 한번 불송치 결정을 말씀하셨는데 불송치 결정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수사해봤자 이 부분은 기소할 수가 없다라고 한 번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건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보완수사 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런 의견이 갈라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무혐의에 있어서 좀 더 자신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합니까? 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예.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적용됐던 혐의가 뇌물 6천만 원 수수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대략 한 1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겸 당대표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6천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160억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면 그거 자체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수사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 같지는 않고요. 네. 내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영장 청구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어찌됐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설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웅래 의원과는 저는 좀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직접적으로 뇌물을 그 정치자금법 위반한 사례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제3자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네. 혐의 자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의원들이 아마 좀 다르게 더욱더 다르게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어찌됐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아마 많은 부분이 참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끝났죠. 네. 그리고 나서 물론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예산안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임시국회를 잡았고 그게 1월 8일에 끝났습니다만 또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또 임시국회 소집을 한 거죠. 예. 지금. 예. 그러면 그 의미는 결국 부결이 될 것이다. 노웅래 의원 부결된 거에 비춰 봐서는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민주당이 워낙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어찌됐건 제1야당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네. 다수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고 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업 바로 내일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과연 던질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